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 희미한 새벽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골목길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골목길 한쪽,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김수자였다. 어깨 위로 무겁게 얹힌 두 개의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는 배추와 무가 가득 담겨 있었다. 바구니에 담긴 야채들은 오래된 끈으로 겨우 묶여 있었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김수자의 발은 이미 수많은 길을 걸어온 듯 낡고 닳아버린 고무신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자신을 다독였다. 오늘은 꼭 다 팔아야 한다. 3만 원만 벌면 허리약도 사고 조금이라도 남기면 은찬이를 찾는 데 쓸 수 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굳건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허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짐과 삶의 무게에 눌려 구부러졌고 그녀의 손에는 남모르게 떨림이 느껴졌다. 김수자는 잠시 멈춰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숨결을 하얗게 만들었다. 35년 전 그녀는 부산에서의 끔찍한 사고로 어린 아들 은찬이를 잃어버렸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처럼 선명했다. 뜨거운 불길, 비명소리,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사라진 작은 손.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은팔찌를 붙들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 후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농사일과 시장 판매로 생계를 이어갔다. 은찬이를 찾는 데 쓰기 위해 모아둔 돈은 점점 늘어났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들고 다니는 작은 사진첩에는 은찬이의 어릴 적 사진과 사고 후 남겨진 단서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녀가 시장으로 향하는 길,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검은색 세단이 바로 그녀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놀란 나머지 발을 헛디디며 어깨에 걸친 바구니가 떨어졌다. 바구니 속 야채들이 길 위로 쏟아졌고 그중 한 묶음이 차에 닿아 작은 긁힘 자국을 남겼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는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차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김수자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으로 땅에 흩어진 야채를 하나씩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드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여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목에 걸린 은팔찌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 팔찌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머릿속에 잊혔다고 생각한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김수자는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유심히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이 팔찌는 제 아들의 것입니다. 35년 전에 그 아이를 잃었어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도 비슷한 은팔찌가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혹시 당신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찬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는 믿을 수 없는 혼란이 밀려왔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수자는 시장에서 그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 더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고 남자는 그녀와 함께 지내며 생긴 기묘한 연결고리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은찬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남자가 그녀의 아들이 맞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새벽의 햇살 아래 김수자는 작은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 하지만
제발, 이번엔 꼭 은찬이를 찾을 수 있기를. 김수자의 마지막 걸음과 희미한 미소는 끝내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진실이 밝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와 사랑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김수자는 조심스럽게 흩어진 배추와 물을 하나씩 주우며 연신 사과의 말을 반복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손이 떨려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젊은 남자, 박준호는 그녀의 사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에 생긴 작은 흠집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게 단순히 죄송합니다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준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의 눈길은 어느새 김수자의 손목에 멈춰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은색 팔찌 하나가 걸려 있었다. 오래되고 낡은 팔찌였지만 특유의 세밀한 무늬와 반짝이는 광택은 그의 기억을 자극했다. 준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물었다. 저 팔찌는 어디서 난 겁니까? 김수자는 그의 물음에 잠시 멈칫하며 손목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천천히 답했다. 이건 제 아들의 것입니다. 35년 전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팔찌만 남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희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불길 속에서 들렸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은팔찌. 그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 팔찌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과거를 강제로 끄집어냈다. 김수자는 그의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당신은 몇 살인가요? 준호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저는 35살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굳어졌다. 35, 은찬이도 35이 되었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다. 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서 대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감정은 그의 차에 생긴 흠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혹시, 준호는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의 목소리를 막았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걸린 팔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팔찌, 저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수자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 팔찌는 어디서? 하지만 준호는 말을 멈췄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고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차 수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김수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노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지만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준호의 나이, 그의 말투, 그리고 그가 언급한 팔찌까지 모든 것이 은찬이를 떠올리게 했다. 준호는 차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가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김수자는 조심스럽게 남은 야채를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다. 혹시 은찬이가 맞을까? 하지만 아니겠지. 나는 그냥 늙은 노인일 뿐이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반드시. 반면 준호는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손목에 감겨있던 자신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 팔찌는 그가 어릴 적부터
항상 소중히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 할머니, 정말 내 과거와 연관이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희망과 의문만이 남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 두 사람의 모습은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와 감정은 여전히 독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박준호는 차를 몰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목에 감겨있는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왜 저 할머니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지? 내가 그녀와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았던 고아원,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불길과 울음소리. 그는 기억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날의 만남이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오랜만에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자신의 앨범과 물건들을 꺼냈다. 거기에는 은팔찌와 함께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는 그때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고아원,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이동했던 기억, 그리고 이 팔찌. 준호는 손목에 팔찌를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고아원. 준호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듯한 낡은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아원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직원 한 명이 그를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35년 전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그중 한 명입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35년 전에 부산에서 화재로 실종된 아이들이 이곳으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2명이었죠. 하지만 당시 상황이 복잡해서 서류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2명이요? 준호는 놀라서 되물었다. 네, 한 아이는 곧 입양되었고 다른 아이는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행방이 묘연했죠.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양된 아이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건가? 하지만 다른 아이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직원은 더 이상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준호는 고아원의 한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에는 그가 어린 시절 찍은 사진과 함께 또 다른 아이의 사진도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진 상태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준호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고아원을 떠났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 사진첩과 팔찌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수자의 얼굴과 그날 그녀가 한 말들이 맴돌았다. 35년 전, 부산, 잃어버린 아이. 내가 정말 그녀의 아들이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김수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지만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수자의 집 앞에 도착한 준호는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며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준호 씨, 여기까지 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진실을 찾고 싶습니다. 김수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물을 머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구나. 내가 나와 함께 진실을 찾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미한 새벽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비치며 진실을 향한 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어떤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박준호는 김수자와 함께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은팔찌가 꼭 쥐어져 있었다. 준호는 그녀가 흘릴 듯 말 듯한 눈물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 씨, 어쩌면 이 모든 게 나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몰라요. 수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슬픔과 불안이 그대로 느껴졌다. 할머니,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준호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위로하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사진을 들고 고아원의 기록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고아원을 찾았다. 고아원 직원은 낡고 찢어진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들며 말했다. 35년 전 부산 화재로 구조된 두 아이의 기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불완전하고 한 아이는 바로 입양되어 정보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자는 서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 은찬이가 이 아이들 중 하나일까요? 그녀의 손은 사진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마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직원이 갑자기 말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서 아이들의 특징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 중 하나는 오른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자는 본능적으로 준호의 손을 잡아 그의 검지를 확인했다. 작은 흉터가 선명히 보였다. 그녀의 눈은 더 크게 열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이 흉터, 은찬이도 어릴 적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천천히 뺐다. 할머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인이 필요해요. 혹시 더 명확한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위해 샘플을 제출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수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 씨, 혹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와도 나는 괜찮아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된다 해도 나는 내가 나의 은찬이라고 믿고 싶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아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병원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자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함께 열어보죠. 무슨 결과든 우리는 함께 받아들일 겁니다. 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은 서서히 결과지를 따라 움직였고 곧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아니구나. 내가 내 은찬이가 아니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비록 당신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수자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병원을 나서는 길, 수자는 은팔찌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진실을 찾는 건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은찬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어. 준호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그녀의 결심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병원을 나선 김수자와 박준호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앞거리를 걸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온통 어둡고 복잡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시간을 뺏었네요. 수자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제가 할머니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소중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는 내게 아들 같은 존재야. 며칠 뒤 준호는 고아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고아원의 한 오래된 직원이 더 많은 단서를 찾았다며 직접 만나길 원했다. 준호는 수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인가요? 무슨 단서를 찾았대요? 아직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약속된 날에 고아원을 다시 찾았다. 그들을 맞이한 직원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찾아보니 당시 부산 화재 사건으로 이곳에 온 아이들의 기록이 일부 남아 있더군요. 두 아이 중 하나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특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수자의 눈은 순간 빛을 발했지만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바로 입양되지 않았고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다른 기록에는 입양이 취소되었다는 내용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말을 들은 수자는 서류를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제 은찬이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심스레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록이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는 서류를 손으로 꼭 쥐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 작은 단서만으로도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호는 그녀를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의지가 강인했지만 그는 그녀가 이 여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스러웠다. 고아원을 나선 두 사람은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았다. 수자는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작은 단서 하나가 나를 버티게 하네. 준호 씨,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은찬이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준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든 함께할 겁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를 가족처럼 느껴요. 수자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날 밤 수자는 방 안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오랜 시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손에 쥔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은찬아, 내가 정말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널 찾을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한편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어린 시절 사진과 은팔찌를 들여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알고 싶었고
동시에 김수자가 느끼는 상실감에 공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단서를 따라가며 밝혀질 진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며 두 사람의 방을 환히 비쳤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희망은 계속 빛나고 있었다. 김수자는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에 들려있는 낡은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희미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마저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은찬아, 너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늦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요동치는 파도처럼 복잡했다. 반면 박준호 역시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과 팔찌, 그리고 고아원에서 가져온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손목의 은팔찌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왜 이 모든 게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 내가 정말 할머니와 연결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이 김수자의 진짜 아들이 아닐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 이상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결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미 나에게 가족이 되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고아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부산 화재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그 즉시 김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새로운 단서가 나왔대요. 고아원에서 다시 확인해보자고 해요. 수자는 그의 말을 듣고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서둘러 고아원으로 향했다. 직원은 낡은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당시 부산에서 온 두 아이 중 하나의 더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이 아이는 화재 후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고 이후 입양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수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기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 적힌 단서를 따라가면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아원을 떠나는 길, 수자는 손에 쥔 서류를 꼭 쥐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준호야, 내가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또 실망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준호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함께 한다면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말에 수자는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은찬이가 아니더라도 너는 내게 아들과 같은 존재야. 며칠 뒤 두 사람은 새롭게 얻은 단서를 따라 부산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노인이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노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수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도 단서가 끊긴다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는 끝까지 찾을 거야. 은찬아, 내가 정말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꼭 다시 만나자. 노인의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며 그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단서가 눈앞에 펼쳐질 순간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수자와 박준호가 발견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이 바라는 기적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달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싸는 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희망은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하길 바라게 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 김수자와 박준호는 노인의 집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준호야, 만약 이번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수자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설령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저는 계속 할머니와 함께할 거예요. 그의 말에 수자는 깊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두드리는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희미한 문서와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가 아마 당신이 찾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화재 이후 몇 년 동안 이 마을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죠. 수자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 아이는 그녀의 기억 속 은찬이와 닮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른 탓에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갔나요? 수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손은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 아이는 이후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도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지만 준호가 재빠르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할머니,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 사진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은찬이를 찾으려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 한 기회는 계속 올 겁니다. 수자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정말 내게 기적 같은 존재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준호는 그녀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은찬이를 찾는 걸 끝까지 도울 겁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단서를 찾아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 수자는 사진을 손에 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은찬아,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끝까지 너를 찾을 거야. 준호는 그런 그녀를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내가 은찬이가 아닐지라도 나는 이 여정을 함께하며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줄 거야.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다시금 복잡한 도시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산의 작은 마을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수자는 은팔찌를 만지며 조용히 기도했다. 은찬아, 혹시 내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엄마를 기다려줘.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한편,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뭘까? 나는 왜 그녀를 마치 가족처럼 느낄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겠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히 단서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가족처럼 느끼게 한 따뜻한 연결과 위로가 그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창문 너머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은 그들의 방을 부드럽게 비추며 마치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다.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라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두려울 것이 없었다.